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산시장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인한 부의 이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6만 7천 달러를 허무하게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작년 10월 고점 대비 46% 하락.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몇 년간 모은 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이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주식도 금도 코인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나스닥은 버티고 있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파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비트코인만 혼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남들은 웃고 있는데 나만 추락하는 상황. 이때 인간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건 가격 전쟁이 아니라 심리 전쟁입니다. 공포에 던지는 사람과 조용히 담는 사람.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고립 하락의 정체를 숫자로, 구조로, 그리고 자금 흐름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모두가 불타는 지옥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무표정한 얼굴로 그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공한 투자자 혹은 자산가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비트퓨리의 창업자 발레리 바빌로프 같은 초기 거물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기회다라며 시장을 역행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풍경은 더 거대하고 서늘하게 진화했습니다. 바빌로프가 보여줬던 초기 거물들의 공포 매수 전략이 이제는 마이클 세일러나 레리 핑크, 즉 블랙록 회장 같은 제도권의 황제들에게 고스란히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 자산가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천 조 원을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시스템이 바빌로프의 전략을 흡수해 더 정교하고 무자비한 바닥 쓸어담기 기계로 변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야 쉽지. 내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게 기회로 보이냐? 라고 화부터 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세일러가 이 폭락장에서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헐값이 된 비트코인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을까요? 부자들의 언어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우리가 폭락이라고 읽을 때 그들은 할인이라고 읽습니다. 초기 개척자였던 바빌로프의 통찰은 이제 제도권 거물들의 필수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치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 기회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정작 본인들이 지금 당장 얼마나 샀는지는 실시간으로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부자들의 공통된 생존 전략입니다. 방향은 제시하되 숫자는 숨깁니다. 대중에게 힌트는 주지만 정작 본인의 패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왜냐고요? 그들이 조용히 매집을 끝내기도 전에 개미들이 눈치채고 몰려와 가격을 올려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결국 그들은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개미들이 던진 그 눈물 젖은 비트코인이 고스란히 그들의 거대한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걸까요? 초기 거물에서 제도권 황제들로 이어진 이 공포 매집 전략 뒤에 숨겨진 진짜 발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를 이용하고 그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움직이는 그들만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하락장에서 실제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입으로만 기회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이제 그 추악하고도 놀라운 데이터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갑 주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개미들은 웁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고래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글래스노드와 크립토퀀트 같은 온체인 분석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현재 고래들의 매집 강도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공격적인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작년 10월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 고점을 찍었을 때 1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슈퍼 고래 지갑 수는 약 1207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 지갑수는 오히려 1303개로 급증했습니다. 가격은 폭락했는데 진짜 부자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건 명백한 매집 증거입니다. 반면 한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의 지갑 수는 최근 한 달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SOPR 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개미들이 눈물을 머금고 손실을 확정 지으며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냉혹하게 증명합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폭락했는데 거래소에 팔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고래들이 헐값에 산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 개인 금고로 옮겨 잠그고 있다는 소름 돋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매집 알고리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였던 그 구간이 그들에게는 수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역대급 할인 행사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견디다 못해 손절 버튼을 누를 때, 혹은 강제로 청산당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젖은 비트코인을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받아낸 주인공이 바로 그들입니다. 고래들은 시장의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심리를 봅니다. 대중이 극도의 공포에 빠져 이성을 잃고 자산을 내던질 때, 그때야말로 가장 큰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제 진짜 끝났다, 사기였다며 시장을 떠날 때 고래들은 드디어 물량이 나오는구나 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결국 자산시장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포는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의 할인권입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부가 이전되는 이 냉혹한 과정, 이것이 바로 하락장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큰손이 똑같이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스마트머니 안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기관들의 ETF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왜 어떤 괴물은 오히려 더 미친 듯이 사들였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똑같이 큰 손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의 지갑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더 쓸어 담았습니다. 이 기묘한 불일치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십시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운용사들의 지갑에서 자금이 무더기로 이탈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관이 들어오면 하락장은 끝났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신념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운용 전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고,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싫어도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락장은 대응해야 할 리스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에서 독보적으로 거꾸로 달린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는 이번 하락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또 샀습니다. 심지어 기업 채권을 발행해 빚을 내면서까지 수천억 원어치를 추가 매집했죠. 이건 운용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 전략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시간축의 차이입니다. ETF 자금은 분기 보고서와 연간 성과에 맞춰진 단기적 시계로 움직입니다. 반면 마이클 세일러는 10년, 아니 다음 세대를 향한 초장기적 시계로 움직입니다. 기관들의 시계는 당장 이번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담당자의 목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일러의 시계는 비트코인을 언젠가 팔아서 이익을 남길 자산이 아니라 영원히 보유해야 할 디지털 희소 자원으로 봅니다. 결국 하락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훼손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시간의 우위를 점한 자들에게 폭락은 오히려 지배력을 높이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당장 내일의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운용자입니까? 아니면 가치의 본질을 믿고 시간을 견디는 보유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고래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 진짜 바닥의 기준, 그 채굴 원가의 비밀을 요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대체 어디가 바닥인가? 사실 차트의 줄긋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물리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 원가입니다. 비트코인은 무한히 찍어내는 종이화폐가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기를 써가며 캐내야 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한 개를 캐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채굴자들의 평균 현금 원가는 약 7만 4천 달러 전후로 추산됩니다. 장비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8만 달러를 훌쩍 넘긴다는 분석도 지배적이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 원가보다 한참 밑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채굴기 한 대를 돌릴 때마다 채굴사들은 매 순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가보다 싸니까 무조건 반등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만 맞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에서는 잔인한 청소가 시작됩니다. 이를 우리는 채굴자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비싸고 장비가 낡은 영세 채굴 업체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채굴기 전원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유했던 마지막 비트코인 물량까지 시장에 던져지며 가격은 최후의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진짜 바닥이 완성됩니다. 약한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퇴장하면 네트워크는 난이도를 조정하며 살아남은 강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몰아줍니다. 비효율적인 개미 채굴자들이 사라지고 압도적인 효율을 가진 대형 채굴사들로 산업이 재편되는 시점. 그때가 바로 가격의 하방 압력이 사라지는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결국 지금의 폭락은 비트코인이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효율을 깎아내고 다시 단단해지는 단조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정화작용이 끝나야만 다음 상승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 원가 이하의 구간에서 전전긍긍하며 팔고 누구는 여유롭게 쓸어 담을 수 있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는 현금 흐름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건 그들이 우리보다 대단한 철학을 가졌거나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냉정한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하락장을 견디는 힘은 정신력이 아니라 지갑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의 돈을 빌려 쓴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고 마진 거래를 하며 한 방을 노렸던 이들은 가격이 일정 지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선택권도 없이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없어도 당장 사는데 지장 없는 장기 자금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그들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내구성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하는 돈으로 코인을 산 사람과 10년 뒤에 꺼내봐도 상관없는 돈으로 코인을 산 사람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자는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매도 버튼에 손이 가지만 후자는 하락장을 그저 자산 비중을 늘릴 절호의 기회로 여깁니다. 결국 자산 시장에는 잔인한 법칙 하나가 존재합니다.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상승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여유와 자금력이 있는 사람. 그들이 결국 오를 때 모든 수익을 독식합니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 시장에서 수백 년간 반복되어 온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을 자산이 삭제되는 구간이 아니라 부의 주인이 바뀌는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미들의 공포를 매집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부자들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집착하며 매집하는 이유, 그들이 믿는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래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진짜 이유, 탈중앙화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철학을 요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과 돈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본질을 들여다봅시다. 대체 왜 그 똑똑한 고래들과 억만장자들이 실체도 없는 디지털 코드 쪼가리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이 진짜로 매집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진 불변의 철학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 믿었던 은행들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한정 돈을 찍어내며 개인의 자산 가치를 희석시킬 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마라. 대신 수학과 규칙을 믿어라. 이것이 비트코인의 심장인 탈중앙화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철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2100만 개라는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돈을 찍어내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발행량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코드에 박힌 이 규칙은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합니다.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국가나 은행에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네트워크 합의입니다. 비트코인에는 회장도, 이사회도, 서버실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만 개의 노드가 서로를 감시하며 장부를 대조합니다. 즉, 누군가 내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구조를 기술적으로 완성한 겁니다. 셋째,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을 믿어야 하고 계약을 할 때 정부의 보증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가 정직한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수학적 증명만이 거래를 성립시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순히 중앙을 없애는 파괴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강력한 규칙입니다. 은행이 전부였던 시대에 우리는 처음으로 시스템 밖의 대안을 갖게 된 겁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대안의 존재 가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어 기제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위대한 철학이 과연 현실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과연 비트코인이 꿈꾸는 완전한 탈중앙화는 우리 삶에서 정말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간 사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비트코인을 어디서 사고 팝니까? 대부분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같은 중앙 집중형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은행 없이 거래하는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거래소라는 새로운 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출금을 막아버리면 여러분의 탈중앙화 자산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최근 유행하는 ETF는 또 어떤가요?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사가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해주고 우리는 그 권리만 삽니다. 이건 탈중앙화의 승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기존 중앙 금융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국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매기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규제라는 울타리를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한 국가의 영향력에서 100% 자유로운 자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 지갑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완벽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찾아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20%가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리함을 위해 중앙화를 택할 것인가? 자유를 위해 고독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딜레마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완전한 자유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안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은행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가 화폐 가치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 그것이 비트코인이 가져온 진짜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시스템을 파괴하는 폭탄이 아니라 중앙 시스템이 선을 넘지 못하게 견제하는 균형추입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금리나 유동성, ETF 흐름에 휘둘릴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스템의 대안을 갈구하느냐, 즉 신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혼자 추락했다고들 합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공포를 받고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할인표를 받습니다. 누가 맞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격표만 보는 사람은 영원히 개미로 남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자본의 구조와 철학을 보는 사람은
결국 고래의 등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